영화라는 게 되게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는 대중매체가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 같이 등장했다고 해요. 불안정했던 1970년대쯤에는 연쇄살인, 오컬트 이런 영화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핸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는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돼버려서 그때부터 소우 같은 감금, 밀실에 관련된 공포영화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아리 에스터는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논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토리야마 마사하루라는 분이 쓰셨고요. 제목은 아리 에스터의 가족입니다. 사실 호러 영화에 가족이 등장하는 게 아리 에스터가 시초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가부장제에 대한 억압, 차별을 말하기 위한 역할로 가족이라는 형태가 쓰였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베이스로 사이코패스나 오컬트나 그런 호러적인 요소를 더한 거죠.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는 이렇게 두 가지 플롯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호러 영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 목적이 사람을 놀래키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호러적인 요소가 담긴 스토리가 메인 플롯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스토리 밑에 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부장제 차별 등의 메시지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리 에스터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표면적인 스토리, 오컬트적인 이야기가 무서워야 하는데 갑자기 밑에 있던 가족에 관한 스토리가 무서워져 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주체가 요리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러한 아리 에스터 특유의 기법은 단편 영화에서부터 엿볼 수가 있어요. 아리 에스터의 단편 영화는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호러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개가 이 논문에서 다룰 가족 영화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슨가의 기묘한 이야기. 아들이 아버지를 매일같이 성폭행을 합니다. 아리 에스터 영화 안 보신 분, 이것이 바로 아리 에스터의 가족입니다. 이딴 가족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민하우젠이라는 되게 짧은 단편 영화가 있어요. 아들을 되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 떠나는 거를 두려워해서 아들이 먹을 음식에다가 독을 타고, 아들은 본인의 병이 악화되는 게 엄마의 탓인 거를 모르는 채로 죽는 이야기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을 아십니까? 민하우젠 증후군이란 일부러 나를 아프게 하거나 혹은 아픈 척을 함으로써 상대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정신질환을 말하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자식더러 얘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민하우젠 증후군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이 해괴망측한 두 영화의 공통점은 바로 억압입니다. 억압. 그리고 그 억압의 붕괴. 그리고 억압의 대상이 역전되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존슨가의 비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빠를 하잖아요. 건의의 관계가 역전돼 있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은 다 죽어요. 억압자가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민하우젠 같은 경우도 엄마가 아들을 억압하다가 결국 아들이 죽음으로써 붕괴가 되죠. 억압이. 아리 에스터는 억압, 그리고 그것의 붕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나 더 예시를 든 게 더 터틀스 헤드라는 단편 영화가 있대요. 어떤 탐정이 본인의 성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탐정이 남근 사상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쓰였다는 모양입니다. 그런 남근 중심주의의 상징이던 탐정이 남근을 잃어버렸다. 이것 또한 권위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리 에스터는 진짜 불쾌함을 유발하는 능력이 진짜 특출났어요. 아버지가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이것은 진짜 타고났다고 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불쾌감을 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아까 앞서 말했던 억압, 그 억압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선 형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더 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아리 에스터만의 가족은 당연히 장편 영화 속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룰 장편 영화는 유전과 미드소마고요. 유전부터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평범한 줄 알았던 우리 집이 알고 보니 악마 숭배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드소마는 평범할 줄 알았던 마을이 알고 보니 사이비 속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편 영화 또한 아까 단편 영화에서 보였던 억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유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영화입니다. 할리우드의 고전적인 패러다임, 뭐가 있을까요?
주인공이 있고 적이 있고 그 둘이 대립을 하고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클라이막스 끝에 결국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흔히 보이는 보편적인 스토리라고 하면은 유저는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주인공과 적은 있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보이는 스토리 라인, 플롯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유전이 스토리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고 그렇게 반전을 함에 따라서 인물 간의 관계가 계속 변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즉 영화 내에 억압자의 포지션이 계속 바뀐다고 봐도 오버하겠죠. 정말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족이 피억압자고 악마가 억압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악마에 들린 사람이 억압자로 보이고 악마에 들리지 않은 사람이 피억압자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대립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스토리상에서 초반에는 주인공 애니가 굉장히 피억압자로 보일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 소환 의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애니가 억압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유동적인 성격 때문에 유전의 스토리가 파악이 어렵다고 이 논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드소마는 유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알기 쉬운 플롯을 갖고 있어요. 즉, 미드소마에서의 억압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혹은 그 마을의 풍습이 억압자가 될 수 있겠죠. 마을 사람들은 누가 봐도 기묘한 그런 행위들을 막 춤추고 뭐 음식 먹고 밥 먹고 춤추고 하나의 집합체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마을의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영화상에서 풍습이라는 억압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영화의 스토리는 평면적일 수밖에 없다 라는 지적을 논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플롯이라고 치면은 마을 사람 내에서 반발자가 나오고 그 반발자와 주인공 일행이 힘을 합쳐서 마을을 부시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풍습을 지켜지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뭔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묘한 행위를 반복하고 그런 다수 사이에서 주인공 일행인 소수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냥 그 흐름 자체가 너무 공포였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금습해오는 성큼 다가오는 공포. 무섭습니다. 이러한 유전과 미드소마의 억압자는 그 표현 방식은 다를지라도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유전 같은 경우는 억압자가 계속 바뀌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억압자가 보이지 않게끔 해놨고 그리고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풍습이 애초에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이 두 영화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와 접촉하기 마련입니다. 가족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해주는 외부의 무언가가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호러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리에스터의 두 가지의 장편 영화는 단절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유전 같은 경우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악마 숭배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고 가족끼리 뭐 죽이고 악마 씌이고 네가 악마네 내가 악마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갈등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가족끼리 파멸을 맞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미드소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지에 있는 사이비 마을에서만 일이 일어나죠. 이 두 가지의 영화에서 가족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유전의 가족 문제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없어지는 것밖에 해결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결말에서는 가족이 붕괴가 되죠. 근데 붕괴가 됐다고 해서 그게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드소마에서의 가족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멸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의 가족이 다 죽었죠. 그리고 그 사이비 마을에서 주인공은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그 풍습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새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한들 계속 그 풍습에게 세뇌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두 영화는 억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리에스터는 왜 자꾸 이런 가족 영화를 만드는 걸까요? 이 논문에서는 여타 다른 공포 영화처럼
시대상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가족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가족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아리 에스터의 영화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아리 에스터라는 감독은 단편을 만들 때부터 가족과 억압에 대한 키워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되어 온 아리 에스터의 가족 영화는 장편에서도 그 특징이 잘 보여진다. 유전과 미드소마라는 장편이 있는데 가족이 등장하고 그 가족을 보이지 않는 어떤 억압자가 계속 억압을 하고 이 가족 혹은 공동체 안에만 갇혀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화를 자주 만든다. 그렇다면 왜 아리 에스터는 계속 가족을 억압시키고 공포에 떨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가? 그것은 현대사회가 외부의 것은 믿을 게 못 되고 오직 가족 혹은 가까운 공동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공포에 떨게 하는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리 에스터의 영화를 억압을 키워드로 본다고 치면은 굳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토대로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전과 미드소마지? 유전이랑 미드소마 중에는 미드소마가 제 취향에 가깝습니다. 유전이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고 다 너무 무섭다, 꼭 봐야 된다, 너무 끔찍 무서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막상 보니까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거의 유전 숭배. 취향이 아니어서 너무 아쉬웠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그 유전 너무 재밌어, 너무 무서워, 너무 치밀하고 완벽한 영화야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이동진님 리뷰를 찾아보고 오 한 상태로 다시 보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아는 만큼 재밌어, 유전은. 샤라우트 이동진. 미드소마는 제가 영화관에서 봤는데 너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완전 수업 언제 끝나요 하면서 막 몸 베베 꼬는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 근데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보면은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화가. 주인공인 데니가 가족을 다 잃고 남친이랑도 뭔가 관계 안 좋고 그런 혼자 있는 것 같은 감각일 때 그 사이비 집단을 만나서 공동체 의식을 얻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데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힐링 스토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모로 무서운 영화입니다. 막 이렇게 아리 에스터처럼 본인의 영화에다가 여러 가지 치밀한 요소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감독이면은 이걸 왜 못 알아주냐 사람들, 그런 내용 아닌데 왜 그것만 봄? 약간 이런 식으로 기관적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걸 참는다? 저도 진짜 언젠가는 공포 영화를 진짜 만들고 싶거든요. 진짜 그런 걸 다 해석해주는 이런 걸 보면은 감독으로서 얼마나 좋을까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찌키키키 하면서 숨겨놨던 모든 거를 1시간 요약, 완전체 해석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저것까지 봤다고? 아리 에스터 감독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이유는 본인의 작품과 닮아있지 않은 점이 너무 좋아요. 이터준지 만화가랑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품이랑 안 닮았어, 둘이. 작품성이 너무 다크한데 그 다크함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밝음을 유지하는 그 정신력. 리스펙트. 아리 에스터 코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이거 아리 에스터가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네요. 막 이런 식으로 밈화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이렇게 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호감입니다. 본인의 취향이 뚜렷한 창작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그 짤을 봤거든요. 아리 에스터의 사주를 점친 그 짤을 봤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아리 에스터한테 사주를 알려달라. 그 사람은 무조건 사주 좋아할 거다. 약간 그런 글을 봤는데 근데 이 논문을 읽고 나니까 사주도 사주인데 그냥 아리 에스터는 한국의 이 찌들어 있는 가부장제, 한국 사회 가족의 부조리한 제사 문화, 명절 문화, 장남 좋아 문화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아. 한국 오십시오. 한국에서 1일 추석 체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명절에 친척 다 모여가지고
아유 누구누구야 대학은 어디 가니 뭐 이런 말 할 때마다 그 아리에스터 특유의 불온한 부금 등장. 찌리리리리리 이런 부금 있잖아요. 아리에스터에 나오는 불온한 눈빛 클로즈업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밖에 있는 강아지 클로즈업하고 세상에 있는 사과 클로즈업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례 끝나고 밥 먹는데 남자들은 그 차례상 엄청 큰 거에서 먹어. 여자는 이제 부엌에 쪼그려가지고 밥 먹어. 그거를 이렇게 색채를 대비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찌르르르르 그 부금이 또 나오고 책상에 있는 조기 클로즈업하고 술 마시는 남자 사람들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딱딱딱딱딱딱딱 막 화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읽어본 논문은 아리에스터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에스터의 논문이 있다는 사실로 굉장히 놀라웠어요. 확실히 아리에스터는 연구 대상감이다. 그럼 이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